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봐. 걱정하지 마. 1000명 정도밖에 안 봐. 자, 오늘 식물의 호흡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식물의 호흡. 칠판 먼저 봐봐. 식물의 호흡은,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광합성하고 아예 비교를 할게요. 광합성. 지난 시간에 못 배운 친구가 있으니까 잠깐만 복습할게요. 광합성이라는 말은 빛, 광자,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합성하는 거야. 뭘 합성하는 거죠? 영양분, 양분. 이렇게 말했죠. 식물이 너무 건방져. 그래서 식물한테 물어봐. 야, 너 광합성 통해서 뭐 만들어? 그럼 뭐라는 줄 알아? 반말로. 포도당. 뭐 이런 분위기야. 적응해야 돼. 알았지? 괜찮아. 이런 분위기야. 포도당. 그러면 식물아, 너는 그러면 포도당 만들 때 뭐 필요해?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이산화탄소랑 물을 줘. 그러면은 포도당을 만들어줄게. 대신에 여기 빛에너지를 좀 넣어줘야 돼. 빛에너지를 넣어주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져. 그래서 식물이 엄청 미안해. 근데 미안한데 포도당만 만들려고 그랬는데 미안한데 이게 추가적으로 만들어졌어. 좀 버려줄래? 이게 뭐죠? 산소죠. 산소. 그래서 산소가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자, 빛을 이용해서 뭘 합성했죠? 포도당. 이걸 여러분들이 양분이라고 불러주는 게 요 녀석인 거예요. 자, 이게 광합성이라면 오늘 배우는 호흡은 뭐냐면 호흡. 자, 호흡이라는 것은 광합성이 이 포도당을 만드는 거라면 호흡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다시 거꾸로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해가지고 아까 들어갔던 에너지를 다시 뽑아내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이라 그래서 세포호흡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오늘 식물이 호흡한다는 건 숨 쉰다는 게 아니라 식물의 안에서,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니? 물어보면 저 이렇게 거꾸로 돌리면 아까 투입했던 빛에너지가 이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 갖다 저는 써서 생명활동을 유지해요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호흡은 그래서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다.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다 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쵸? 광합성은 오른쪽 과정, 호흡은 반대 과정이다. 광합성은 에너지가 투입되고요. 호흡은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죠? 그 나온 에너지 가지고 식물은 뭐 할까요? 생각해봐. 식물은 그 에너지 만들어서 뭐 할 것 같아? 반말하나? 포도당? 어디다 써? 어디다 소비하냐고. 식물도 크잖아요. 그래서 식물이 이게 크죠? 식물이 크는 걸 생장한다고 해요. 식물이 크기도 하고, 열매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과, 뭐 배 같은 열매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죠? 씨를 만들고 퍼뜨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은 꼭 필요하다. 자, 그럼 호흡은 언제 일어나냐면, 자, 이제 장소와 시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일단 장소 먼저. 장소.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식물의 잎에 있는 엽록체라는 곳에서 일어나요. 엽록체. 암기사항이죠. 엽록체라는 곳에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엽록체가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야. 그럼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모든 세포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모든 세포. 살아있는 모든 세포는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는 호흡이 일어나야 돼. 더 정확하게 물어. 야, 살아있는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도대체 어디? 그러면은 우리 책에 안 나오는데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의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장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시기. 자, 광합성은 언제 광합성을 합니까? 그러면 빛이 있어야죠. 빛이 있을 때만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낮에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광합성은 낮에만 하는데 호흡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호흡은 언제 합니까? 그러면 에너지가 항상 필요하잖아. 에너지가 뭐 낮에만 필요하고 밤에는 안 필요한 거 아니죠.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호흡은 항상 일어납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는 게 호흡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촬영에 문제가 생겼어요. 됐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 대단한데? 이걸 다 보다니. 괜찮아요. 15%면은 꽤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야. 자, 호흡은 장소가 살아있는 모든 세포라고 써 있고요. 낮과 밤에 관계없이 항상 일어난다라고 써 있는 걸 방금 정리해 준 거예요. 잠깐만요. 한 3단원만 뽑았거든? 이거 좀 풀어보자.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그럼 호흡에 필요한 물질,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볼게요. 자,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호흡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있어야 호흡이 일어날 수 있겠죠?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포도당과 산소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필요한 물질은 산소도 필요하고요. 포도당도 필요하죠. 그래서 호흡을 할 수 있고요. 호흡으로 생성되는 물질 또는 생성되는 요소는 왼쪽에 있는 물질이겠죠.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방출하겠죠. 이거는 노폐물이잖아. 호흡 결과 생겨난 녀석들은 밖으로 내보내야겠죠.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내보내냐면 그 기공이라는 걸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되고요. 물도 수증기 형태로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밖으로 내보내요. 자, 생성물은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방출된다. 얘도 방출된다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여기 생성되는 에너지, 여기 방출된 에너지는 아까도 말했듯이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거나 또는 생장을 하거나 열매를 만들 때 사용을 한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저 표 하나만 기억하면 광합성과 호흡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한 거야. 완벽하게 이게 표로 되어 있는 거 잠깐 볼게요. 자, 방매했던 거야.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엽록체가 있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는 모든 살아있는 세포라고 돼 있어요. 우리 식물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봐. 나무에 딱 가면은 껍질을 딱 잡고 우두두둑 껴낼 수 있는 그런 좀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오래된 나무 껍질은 죽어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뜯어도 아프지가 않아, 걔는. 그래서 죽어있는 그 껍질 부분은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자, 문제야. 나무의 껍질은, 뜯어지는 그 껍질은 호흡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껍질은 죽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흡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호흡할 필요가 없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 정리해야 돼. 그래서 호흡이 일어나는 곳은 살아있는 모든 세포라고 하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은 부분은 호흡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 장소는 정리했고요. 시기, 언제 일어나냐? 광합성은 빛이 있는 낮에만 일어난다면 호흡은 항상 일어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낮이든 밤이든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러므로 항상 일어나야만 하겠네요. 자, 일어나요. 일어나야만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난 익숙해. 괜찮아. 그 다음에, 아니야, 하지 마. 기체 출입 볼게요. 광합성 할 때 나오는 기체는 요 자식이 나오죠? 광합성에서 나온 기체는 산소가 나오고요. 호흡을 통해서는 어떤 기체가 나온다? 호흡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체의 출입구에서 광합성에는 이산화탄소가 광합성 오른쪽 과정은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온다면 호흡은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이 표만 기억하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의 양분과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 광합성은 에너지가 들어가서 양분을 만들죠. 그래서 양분을 합성한다. 그래서 에너지, 요 빛에너지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광합성이 저장하는 거라면 호흡은 그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자,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방출시킨다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호흡과 광합성을 비교하는 내용 끝. 자, 실험 2개만 볼게요. 실험 2개. 시험 문제는 실험이 나오죠. 자, 이 실험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가하고 나하고 페트병이라고 써있어요. 페트병 2개를 준비한 다음에 가에다가는 살아있는 시금치를 집어넣고요. 나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넣었죠.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공기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참 동안 얘를 어디다 두냐면 어두운 곳에 둬요. 우리 체크하고 볼까요? 밀봉하여 어두운 곳에 놓아둔 후라고 써 있습니다. 둘 다 어두운 곳에 놓는다는 건 광합성을 시키는 게 아니라 뭘 시키는 거다? 호흡을 시켜보겠다는 거잖아. 호흡을 하게 되면 뭐가 방출돼요? 기체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이 되겠죠. 여기는 기체가 방출되지 않겠네요. 그죠? 자, 여기 석회수 체크. 석회수는 이산화탄소하고 만나면은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뿌옇게 흐려지는 성질이 있어요. 자, 석회수를 굳이 여기다 설치한 이유가 뭐냐면 한참 동안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기체가 발생이 되면은 왼쪽에 이 녀석은 뿌옇게 막 흐려져요. 얘는 아무 일도 없겠죠. 이걸 통해 뭘 할 수 있다? 아, 여기서 뭐가 나왔다. 이산화탄소가 나왔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실험 장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빛이 없을 때 식물은 호흡만 한다. 그리고 뭐가 발생된다? 체크.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라는 사실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이산화탄소랑 석회수가 만나면 뿌옇게 흐려진다는 사실은 꼭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이걸 이제 화학식으로 배워요. 화학식으로 배웁니다. 석회수의 화학식, 이산화탄소 화학식 더해져서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뿌옇게 흐려지는 성분에 대한 화학식을 배우게 되는데 이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나중에 공부할 수 있겠죠. 앙금입니다. 오, 맞아요.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맞아. 오. 역시. 자, 또 다른 실험 하나 볼게요. 또 다른 실험. 되게 재밌는 실험인데 유리종이라고 하죠. 유리종 2개를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는 촛불을 땅땅 켜놓고 여기는 화분 하나를 갖다 놓고 유리종으로 땅땅 덮어요. 푹 덮습니다. 덮는다는 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거거든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낮에는 가와 나중에 누가 먼저 꺼질까요? 누가 먼저 꺼질까? 어떤 가와 나중에 어떤 촛불이 먼저 꺼질까? 맞습니다. 가가 먼저 꺼져요. 자, 낮에는 가가 먼저 꺼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산소라는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산소 기체가 있는데 얘는 산소 기체를 소모해서, 그죠? 연소는 양초가 타려면 산소를 소모해서 연소가 일어나거든? 여기는 산소를 다 써버리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얘를 봐봐. 여기는 산소를 다 쓸 때쯤 얘는 뭐합니까? 낮이니까 광합성하죠. 광합성 통해서 뭘 만들어내죠? 계속해서 산소를 만들어내준단 말이야. 계속 만들어주니까 어때요? 더 탈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나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가는 금방 꺼져버리는 거야.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낮에는 가가 먼저 꺼지는, 이건 가가 먼저 꺼지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밤이 되어 볼게요. 빛이 없는 밤에는 누가 먼저 꺼질까요? 밤에는 나가 먼저 꺼집니다.
왜냐면, 자, 똑같은 실험이야. 산소가 있었겠죠? 산소가 있었겠죠? 자, 산소가 다 소모되면 꺼지잖아. 그치? 얘는 얘 혼자서 산소를 소모하죠. 근데 밤에는 얘가 식물이 뭐합니까? 호흡하잖아. 호흡할 때 뭘 써? 지도 산소를 쓴단 말이야. 그죠? 얘가 산소를 내가 좀 가져갈게. 나 연소해야 되는데, 나도 살아야지. 이런단 말이야. 얘는 산소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금방 꺼져버린다는 거야. 산소를 얘한테 뺏겨가지고 산소가 얘보다는 부족해지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가 먼저 꺼지게 됩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낮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가 방출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밤에는 얘가 호흡을 통해서 오히려 산소가 더 빨리 소모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실험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끝. 2번까지 정리가 다 됐습니다. 할만하죠? 어렵지 않죠? 안 돼. 근데 광합성할 때 필요한 비에너지 종류가 꼭 햇빛이어야 돼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일정 파장 이상의 어떤 빛이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인공적인 빛도 다 가능합니다. 촛불도 되는 거 아니에요? 촛불도 될 수 있는데 이 정도 밝기가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촛불보다는 촛불도 되긴 될 텐데 촛불이 얘한테 공급해서 만들어낸 산소보다 지가 쓰는 양이 더 많을 거야. 그래서 아마 얘가 좀 더 빨리 닿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접근입니다만 광합성량은 극히 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빛에 세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는 기체 교환입니다. 기체 교환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낮입니다. 낮에는 광합성을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는 과정이 일어나죠. 하지만 뭐도 일어나는 걸 빼먹으면 안 돼? 낮에도 호흡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봐봐. 허섭 잘 봐봐. 산소가 나오다가 일부 산소는 다시 들어가서 호흡에 이용되는 거 보이나요? 다시 들어가서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거 보이죠? 낮은 조심해야 돼. 광합성도 일어나지만 호흡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합성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은 마치 호흡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하지만 분명히 호흡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빼먹으면 안 됩니다. 밤에는 어때요? 밤에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죠. 그죠? 달빛도 너무 약해서 광합성을 할 정도는 아닌 거야.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호흡만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밤에도 낮에도 다 호흡이 일어난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낮에는 그래서 호흡과 광합성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상한 일. 아주 이상한 일. 아침. 이제 막 해가 딱 뜰 때쯤 어떨까? 빛이 약하죠? 빛이 약하면 광합성도 약하게 하죠. 광합성을 요만큼 할 때 호흡도 요만큼 하는 거야.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얘가 산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기체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만약 광합성을 통해서 나온 산소가 그대로 호흡에 이용되는 그런 빛의 세기일 때가 있다는 얘기야. 아주 약한 빛의 세기, 즉 아침 그리고 저녁 때 빛이 좀 약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완벽하게 같아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써놓을까요? 아침이라고 돼 있어. 아침 약합니다. 아침이죠. 아침과 저녁이잖아. 새벽 아니잖아. 새벽 그러면 안 돼. 새벽은 해가 뜨기 전을 새벽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아침과 저녁이라서 이거를 써놓을까요? 그걸 보상점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웁니다. 완벽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상시켜서 기체 교환이 완벽하게 똑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곳을 그런 빛의 세기를 보상점이라는 빛의 세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상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 했어요. 이제 마지막 거 갑시다. 자, 저번에 잠깐 얘기했던 건데 봐봐. 양분의 사용. 식물의 입장이 되어봐. 낮에 식물은 뭐합니까? 광합성을 막 하죠. 광합성을 막 하면 뭘 만든당? 포도당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포도당은 물에 되게 잘 녹거든요. 물에 되게 잘 녹는 녀석이라 막 여기저기 막 다녀. 그래서 어떻게 일로 와봐! 아씨, 포도당끼리 탕탕탕탕탕 뭉쳐. 물에 잘 녹지 않는 이런 물질로, 하얀색 물질로 만들어. 두 글자 뭐죠? 녹말입니다. 녹말은 하얀색이야. 그래서 쌤이
식물의 잎을 이렇게 어루만지다가 툭 뜯어. 그리고 잎을 찢 찢어. 하얀색 액체가 찍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식물의 피일까요? 식물의 피는 하얀색인가? 장원이를 잡고서 쭉 찢으면 하얀색 피. 미안해요. 너무 잔인했다. 잊어먹어. 아무튼 그건 뭐다? 하얀색 나오는 그 물질은 뭐냐면 녹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녹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을 열심히 할 때는 식물이 포도당을 녹말의 형태로 막 잎에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저장하느라고 밑에다가 필요한 곳에다가 내려보내지 않습니다. 언제 필요한 곳에 내려보낸다? 광합성을 하지 않는 밤에 내려보냅니다. 양분을 이동시키는 건 밤양갱 아니고 밤에 이동시킵니다. 어떤 형태로 체크합시다. 설탕입니다. 잘라서 녹말을 탕탕탕 잘라서 이당류인 설탕으로 잘라서 내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설탕으로 잘라서 내려보내고요. 그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체관이라고 하죠.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는 체관입니다.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필요한 곳으로 운반을 시켜요. 밤에 그 영양분을 받은 녀석을 지금부터 이제 입장을 바꿔봐. 나는 영양분을 받은 감자야. 감자가 영양분을 막 받았어. 감자는 그 영양분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 쓰고요. 남은 건 저장하는데 감자는 체크, 녹말의 형태로 다시 바꿔서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해요. 감자 전분, 고구마 전분 이런 게 그 녹말을 갖다가 전분가루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 포도야, 포도, 진짜 포도, 먹는 포도 있죠? 포도나무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밤에 설탕의 형태로 포도한테 이렇게 열매한테 영양분을 딱 주면 포도는 어떻게 한다? 그걸 또 뜯어. 설탕을 한 번 더 뜯어서 설탕을 뜯으면 이게 포도당이 되거든요. 포도당의 형태로 자기 몸속에 저장을 해요. 포도당은 굉장히 달짝지근합니다. 포도를 먹는다는 건 우리가 포도당을 그대로 바로 먹는 거야. 바로 포도 속에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재밌는 건 여러분들 써서 잘 안 먹는 양파도 그 안에 포도당의 형태로 양분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왜 중국집 가면은 막 양파 겁나 찍어서 막 까만색 춘장에 찍어서 겁나 먹잖아. 이거 쓰게 왜 먹지? 근데 어른들은 약간 매운맛만 살짝 이겨내면 그다음부터 단맛밖에 안 나. 되게 달다 그러면서 먹어요. 달다 그러면서. 그런 이미지를 좀 가져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양파와 포도가 둘 다 포도당의 형태로, 감자와 고구마는 녹말의 형태로 몸속에다가 양분을 저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사탕수수야. 사탕수수는 사탕수수 잎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밤에 설탕의 형태로 이렇게 영양분을 받으면 그대로 저장해. 설탕 그대로 저장합니다. 우리가 설탕을 만들 때 사탕수수를 잘라서 그대로 뽑아낸 게 그게 설탕이에요. 우리가 먹는 설탕입니다. 설탕을 그대로, 설탕의 형태로 그대로 저장하는 녀석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가 되어볼까? 콩이 되어보자. 콩은요, 이렇게 설탕의 형태로 이렇게 영양분이 오면은, 옆에 질소라고 하는 걸 더 껴갖고 다른 성분 물질로 바꿔. 자, 설탕 성분에다가 질소 성분을 섞으면, 이렇게 결합시키면은 그게 바로 단백질 성분이 됩니다. 단백질. 그래서 콩단백질, 콩 속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게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유가 콩의 입장에서 이 설탕을 받으면 자기가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질소랑 결합시켜가지고 단백질의 형태로 자기 몸속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콩이 몸에 좋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단백질을, 양질의 단백질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더 특이한 건 이번에는 땅콩이 되어요. 땅콩은요, 설탕을 받잖아? 그러면 이거를 화학적으로 뭘 결합시키는 것도 아니야. 화학적으로 이성질체를 만든다 그래요. 화학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가지고 지방덩어리를 만들어. 지방덩어리. 자, 이 설탕을 지방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지방 만지지 말고요. 자,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자기 몸속에 저장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땅콩이나 깨 같은 이런 열매 있죠. 씨앗 안에는 이런 지방의 형태로 그 영양분이 저장이 됩니다. 시험 문제로 대따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이거 암기해야 돼. 암기해야 됩니다. 자, 뭐는 무슨 형태로 저장하냐? 콩은 무슨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냐? 단백질. 그다음에 땅콩은 무슨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냐? 지방.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꼭 나와. 시험 문제에 100% 출제되는 거. 이거 안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암기긴 한데 방금 쌤이 예를 들었듯이 그 식물의 입장이 되어서 그 열매들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지를 좀 이야기 형태로 기억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환상박피 실험. 실험 하나 더 볼게요. 자, 환상박피는 뭐냐면 그림 확대해보자. 자, 요 열매 있잖아요. 줄기가 있고요. 줄기를 여기를 탕 잘라서 여기 요 단면을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 단면을 확대시키면 이렇게 이게 줄기가 있고요. 줄기에 옛날에 초딩 때 배웠던 건데 형성층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여기서 세포 분열을 하고요. 이렇게 본 적 있지 않아? 이런 거? 왠지 본 거 같지 않아? 진짜? 저거 이게 원형부선. 이렇게 탕 자르면 그 안에 이런 형태로 식물의 줄기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자, 이거를 잠깐 써주면은 이 노란색은 뭐라고 하냐면 형성층이라 그래서 부피 생장, 옆으로 자라는 걸 담당하는 녀석이고요. 바깥쪽이 채관이고요. 안쪽이 물관입니다. 안쪽이 물관, 바깥쪽이 채관이야. 이거 물관이라고 하고요. 바깥쪽을 채관이라고 합니다. 채관. 자,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통로야. 채관은 뭐가 이동하는 통로였죠? 아까? 영양분,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였잖아. 자,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물관과 채관의 위치를 지금 알고 있죠? 쌤이 지금 암기를 그냥 다짜고짜 알려줬잖아. 네, 사람들이 물관과 채관의 위치를 잘 모를 때 이 실험을 하는 거야. 실험을 통해서 지금 뭐 한 거야? 바깥쪽을 완전히 도려낸 거야. 바깥쪽을 도려냈어. 바깥쪽을 도려내는 현상을, 이런 실험을 뭐라고 하냐면 바깥쪽을 고리환자, 고리 모양상자, 고리 모양으로, 환상이란 뜻은 고리환 모양상자, 고리 모양으로 박피했다. 박피는 뭐야? 피부를 벗겨냈다는 뜻이야. 박피 수술. 그래서 고리 모양, 동그란 모양으로 피부를 벗겨냈어 이 뜻이야. 이거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하죠? 피부를 벗겨냈다는 건 잘 봐. 그림상에서 무슨 짓을 한 거냐면은 요 바깥쪽을 이렇게 벗겨낸 거야. 바깥쪽을 이렇게 벗겨낸 거야. 바깥쪽을 이렇게 벗겨낸 거라고.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야? 채관을 다 없애버린 거야. 한 바퀴 쫙 벗겨내서 이 채관 부분을 싹 날려보낸 거란 말이야. 하지만 물관은 살아있죠. 물관은 안쪽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 식물이 죽진 않아. 물을 공급 못 받으면 말라 죽거든요. 물은 공급받으니까 이 식물은 살아. 근데 뭐가 없어진 거야? 양분이 내려오는 통로가 사라진 거야.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봐봐. 양분이 내려와서 가려고 그러는데 가 못 가. 못 가. 여기에 다 머물러 있어. 그죠? 양분이 여기 머물러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부푼 거야. 부풀어 오른 거야. 양분이 여기 머물러 있어서 부풀어 오른 거야. 게다가 얘는 양분을 공급받은 상어인데 밑에 있는 상어는 어때요? 더 이상 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죠. 크기가 어때? 그래서 작은 거야. 얘가 왜 크기가 작냐? 채관이 제거돼서 양분이 더 이상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됐죠? 아, 그렇구나. 요 환상박피 실험은 뭘 확인하는 실험이다? 채관이 양분의 이동 통로구나. 그리고 채관이 어디에 위치한다? 안쪽, 바깥쪽? 바깥쪽에 위치하는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알겠죠? 환상박피 실험의 의미예요. 자, 개념 쏙쏙 문제가 있습니다. 풀어볼게요. 쉬어야죠. 쉽시다.